네, 이번 시간에는 신용장의 양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의 양도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전반적인 그림, 절차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절차가 뒤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첫 번째 수익자가 있습니다. 수익자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개설 의뢰인, 그죠? 그 다음에 그 개설 은행이 있죠. 신용장의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양도 가능 신용장이어야 합니다. 양도 가능, 트랜스퍼러블이라고 하죠. 이런 문헌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하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신용장을 개설할 때부터 처음부터 양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은 신용장을 개설할 때부터 양도 가능한 신용장으로 개설을 하게 되고요. 양도 가능 신용장의 경우는 일반적인 신용장과는 다르게 그 양도은행, 즉 양도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양도은행에서 역할을 할 게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은행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은행은 그 자기가 동의했던 그런 범위 내에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보면 통지은행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통지은행한테 그 개설된 신용장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송부해주고요. 통지은행은 첫 번째로는 수익자한테 그런 그 신용장의 통지를 하겠죠. 통지를 하게 되고, 여기 있는 수익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양도은행한테 얘기를 해서 제2수익자, 그러니까 여기를 1수익자라고 한다면 여기는 제2수익자가 되죠. 즉 양수인 앞으로 이렇게 신용장에 관련된 서류를 제시가 아니라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보받은 그 2수익자가 나중에 그와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도은행에서는 1수익자로 하여금 이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테니까 와서 대체를 하라라고 할 텐데요.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대체된 서류들을 이렇게 전달해서 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됐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그냥 곧바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1수익자의 명의가 대체되지 않은 상태로, 즉 2수익자의 명의가 남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개설은행한테 서류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개설 의뢰인이 제2수익자의 존재를 알게 되겠죠. 개설은행이 이제 얘기를 할 거잖아요. 서류가 왔는데 이거 여기 원래 있던 그 1수익자의 명의로 바뀌지 않고 그냥 제2수익자의 명의로 왔다. 근데 신용장 조건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금 결제를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용장 양도를 하게 되면 이런 구조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내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용장 양도의 의의가 나와 있고요. 양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신용장에 나타나 있는 모든 그런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양도를 하는 거죠. 전부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이제 그에 맞춰서 의무를 이행해야지만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배경들이 나오죠. 어떤 것들 때문에 사용하게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 첫 번째로는 수출 자격이 없는 자,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무역업에 관련된 등록이 등록 신고 이렇게 옛날 허가 이렇게 하는 거 있었죠. 무역업에 대한 게 있어야지만 그 허가를 받은 자만이 무역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신고를 한 자만이 무역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다 폐지가 됐어요. 이제는 그런 거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수출할 수 있어요. 아무런 그런 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해외로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거겠죠.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A, B, C라고 가정해 봤을 때 거래 형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A, B, C. B가 중개인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여기가 사실은 최초 수출자가 되겠죠. 수출자. 최초란 말을 빼고요. 예, 한번 써보면은 수출자. 여기가 이제 중개인, 여기가 수입자가 될 텐데, 사실 중개무역을 생각해보면, 중개무역의 정의를 생각해봤을 때, 원형 그대로 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수작업이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냥 포장 상태만 변경해서 원래 왔던, 수입했던 물건을 그대로 해외로 보내는 것을 중개무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B라고 하는 이 자는 실제로 수출자는 맞아요. 그러니까 A로부터 물건 받아서 B가 자기 명의로 수출을 하는 건 맞는데, 수출자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직접 제조해서 수출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제조된 물건을 그냥 사들여가지고 수출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후자가 되는 거죠, 후자. 물품을 직접 제조를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직접 제조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국내에 있는 또 다른 자, 쉽게 말하면 여기가 원청업체, 여기가 하청업체가 될 수 있겠죠. 하청을 줘가지고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주면 그거를 해외에다가 판매하는 형태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수출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소량 다종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수출지에 있는 자신의 대리점 등에 일괄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대리점 등으로 하여금 물품의 소요시기에 맞추어서 물품의 실공급자에게 일부씩 양도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소량 다종이니까 여러 건으로 받을 거잖아요. 한번 그 물건 수입할 때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다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건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이거를 취합해서, 그러니까 일괄해서 오면 훨씬 더 편하겠죠. 여기서는 A가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 2수익자가 여러 명이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2도 있고 2도 있다. 사실 그 신용장 양도를 할 때 여기 있는 그 양수인이 다른 제3자한테 양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원래 1수익자가 양도를 할 때 전부 양도도 가능하고 이렇게 일부 양도도 가능하거든요. 단 분할 선적이라든지 분할 청구가 허용되어 있을 경우로 말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각각의 당사자들을 여기 D, A, D, E 이거를 하나씩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그냥 B가 일괄적으로 취합을 한 다음에 B의 명의로 이렇게 대금 결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 수입자가 계약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물품을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선적하는 대신에 직접 수출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나 세 번째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자격이 없는 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건이 필요하다. 어떤 수출에 어떤 승인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할당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쿼터라 부르는, 수출을 할 때도 또는 수입을 할 때도 자기 몫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쿼터가 있으면, 일정한 수량이 제한돼 있으면 그것을 이제 다 활용하고 나면은 자기 명의로는 하지 못하니까 이걸 대행을 맡겨서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네 번째, 이게 가장 많겠죠. 양도 차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해서 신용장을 양도하는 것이다. 즉 중개무역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를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도의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양도의 표시, 양도 가능 신용장이라고 하는 문헌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divisible, fractionable, assignable, transmissible 이런 것들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죠. 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양도 관련 유의사항. 횟수는 한 번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한테 양도를 할 때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 수익자가 제3수익자한테 양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다만 이 수익자가 원수익자한테 다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1수익자가 양도를 할 때 전부 양도가 아니라 이렇게 분할해서 양도를 한다. 즉 일부 양도의 경우에도 허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2수익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신용장의 조건 중에 변경이 가능한 항목.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신용장을 양도를 할 때는 원신용장의 조건 그대로 양도를 하길 원하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저기 중개무역 같은 경우는 원래 왔던 신용장을 그대로 양도를 하는 거라면 사실 중간에 있는 B 입장에서는 마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 차액이죠, 차액. 그렇죠? 차액이 없게 되면은 사실상 그 거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허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원신용장의 조건대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거 관련된 거냐면은 금액에 관련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에 관련된 거 두 가지가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뭐가 있을까요? 물품의 어떤 그 단가에다 수량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가랑 금액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게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같은 경우는 선적기일, 제시기일, 유효기일 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수익자가 1수익자랑 동일하게 그렇게 기간을 잡아놓고 있으면 만약에 2수익자가 그 기간을 어기게 됐을 경우에는 1수익자는 본인이 어긴 것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든요. 원신용장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수익자 입장에서는 2수익자한테 양도를 할 때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선적 날짜가 4월 1일까지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4월 1일이 아니라 뭐 3월 뭐 27일까지로 얘기를 해놓으면 혹시라도 이 날짜를 어겼다 하더라도 이 날짜가 지나기 전에 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뭐 이수익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날짜 지나면 안 되죠. 날짜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날짜에 맞춰서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1수익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서류 대체도 해야 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다 그 감액 또는 단축만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감액은 원래 이게 80원짜리를 50원으로 줄인 거잖아요. 기간도 뭐 4월 1일이었는데 3월 27일 줄인 거죠. 근데 이건 있죠. 저희가 그 보험에 대한 조건을 생각해 보시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CIF, CIP 금액의 최소한 110%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처음에 US 달러 100이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110%를 해버리면은 여기는 US 달러 110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US 달러를 만약에 100이 아니라 뭐 90으로 줄였다고 하면은 여기에 특정 퍼센트를 곱했을 때 얘가 똑같이 USD 110 이상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하려면 이건 최소한 110%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죠. 똑같이 110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US 달러 99가 되잖아요. 이거는 브리치가 되기 때문에 이 나와 있는 이 보험 부보 비율을 올려서 증가시켜서 증액시켜가지고 여기 전체 보험 금액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부보 비율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 또 차이점이 좀 특이한 점이 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명칭을 대체할 수 있죠. 개설 의뢰인의 성명을 대체할 수 있다. 그쵸? 아무래도 서로 간에 몰라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A랑 C가 서로 몰라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알게 되면은 당연히 B를 제외하고 둘이 거래를 하겠죠. A가 50원에 팔던 거를 내가 너한테 65원에 팔게. C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80에 샀던 거를 65에 살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성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개설 의뢰인의 명칭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양도된 물건이 서류가 오면은 뭐 1수익자도 자신의 명의로 대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제1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보시면 뭐 송장 대체, 어음 대체의 권리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의 명의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의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장을 양도 요청했던 자가 누군지 보시면은 원신용장상의 수익자일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해서 발생하는 그런 모든 비용과 어떤 수수료와 이런 것들은 다
양도인의 몫이죠. 즉 제1수익자의 몫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양도 요청을 할 때 장차 내도하는 조건 변경을 제2수익자에게 통지해야 되는지 여부와 어떠한 조건에서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송장을 대체해주는 권한이 인정되긴 하지만 그거는 최초에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양도은행 같은 경우는 서류를 일단 제시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 이거를 어쨌든 간에 여기 은행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1수익자한테는 내가 이 서류 받았으니까 빨리 와서 이거 서류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대체하라고 했는데 계속 지연을 하고 있어요. 조금 꾸물쩍거리고 있을 때. 그러면 양도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원신용장에 나와 있는 그 유효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날짜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짜가 되기 전에 뭔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행동을 안 하면 그때는 그냥 얄짤없이 서류를 개설은행한테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수익자 입장에서는 최초에 요구받았을 때 빨리 즉시 송장 등을 대체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기타의 실무 유의사항, 양도 신용장에서의 서류 제시 장소.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양도 신용장 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반드시 양도은행으로 제시가 되어야 한다. 양도은행한테 그 제2수익자가 서류를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여기 제2수익 여기 있는 양도은행 거치지 않고 바로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2수익자랑 1수익자 여기 개설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관계가 사실 그 상관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진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사 지사 간의 관계여가지고 이거를 굳이 마진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빨리 서류 받는 게 목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굳이 양도은행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개설은행한테 직접 송부를 하는 걸로 하게 되면 시간이 단축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관련 서류를 제2수익자로 하여금 개설은행으로 직접 발송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양도은행은 양도신용장상에 반드시 그와 같은 사실을 명시해 주어야 한다. 예를 보시면은 전액을 단순 양도했다라고 나와 있죠.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양도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마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면은 구매자를 몰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주로 본지사 간의 거래를 할 때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사실은 조금 약간 이론적인 거랑 실무랑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본지사 간의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굳이 신용장을 사용할까요? 안 하지 않을까요? 신용장 거래는 사실은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거래인데 불구하고 본지사 간의 거래를 했다면 서로 간의 신용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안 낼 일이 없잖아요. 돈을 낸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게 서로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사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있는 그 회사로 가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보면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신용장 개설을 해서 수수료를 줘가면서 거래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무역 관련 수출 신용장의 조건 변경부 국외 양도 시 유의사항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볼게요. 대금 결제 관련 특별 상한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양도 신용장에 대한 결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미리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변경된다라고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도은행은 직접적으로 내가 대금 결제 의무를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대금 결제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양도의 실행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액 양도, 분할 양도, 국내 양도, 국외 양도, 그다음에 단순 양도, 그다음에 조건 변경부 양도. 그러니까 사실 단순 양도보다는 조건 변경부 양도가 훨씬 더 많겠죠. 기본적으로.
징구 서류를 보면요. 양도 신청서, 원본, 인감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서류의 검토, 그렇죠?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양도장에 발행을 합니다. 양도 사실을 이제 기재를 해서 내용들을 알려주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확인인 날인하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신용장은 전부 또는 일부 제2 수익자 누구에게 양도되었습니다. 라는 사실들이 들어가 있고요. 양도 신용장의 경우도 조건 변경이 가능하죠. 조건 변경이 가능한데 원래 알고 있는 신용장 거래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용장 거래 같은 경우는 조건 변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수익자하고 그 다음에 패스은행하고 이제 확인은행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양도를 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2 수익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 각각에 대해서 모두 조건 변경서를 전달했는데 과연 여기 있는 자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정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제2 수익자가 있다, 즉 일부 양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거래가 독립적인 거래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을 하는 자는 거절한 대로, 동의를 한 자는 동의한 대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신용장 양도신청서, 양도장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제2절 서류의 심사, 그 다음 매입 볼게요. 아까 전에 첫 번째가 이제 수출 신용장에 관련된 얘기였는데 두 번째가 이제 매입을 하네요. 매입. 아까 여기서 보시면 수익자가 서류 준비를 해서 여기 있는 은행한테 즉 매입은행이 되겠죠. 매입은행한테 서류 제시를 하면서 이제 매입을 요청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매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매입이라 함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원래 대금 결제를 받기로 했던 그 날짜가 되기 전에 선 구매,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 선 구매가 되는 거고 수익자 입장에서는 선 판매가 되는 거죠.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이걸 너가 지금 나한테서 사, 이렇게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신용장 통일규칙상에 보시면요, 매입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거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매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수익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다리면 대금 결제 받을 수가 있기는 한데 그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이걸 현금화시켜서 돈을 받아서 이거를 다른 곳에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사실 그 환가료라고 하잖아요. 환가료. 그러니까 비용이 나오긴 나와요. 이자라든지 수수료 이런 게 발생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서라도 지금 당장 내가 매입을 받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매입을 받아서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좀 다른 물건의 어떤 그 생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경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매입을 해서 이제 대금을 좀 빠르게 걷어들일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매입과 추심이라는 용어에 대한 고찰 나와 있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매입은 사실 결제는 아니라는 거죠. 결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용장 통일규칙상의 정의를 보시면요, 결제, 안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지급인데 일람지급, 연지급, 이인수, 이 세 가지는 결제 행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 행위가 아니고 이거는 선 구매를 한 거였기 때문에 나중에 대금 결제가 거절된다, 즉 상환 청구를 했는데 상환 거절이 된다고 했을 경우는 그 매입은행의 경우는 자기가 지급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돌려달라, 즉 소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 입장에서는 매입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결제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의 접수가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정서, 인감신고서,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적혀 있는데요. 무역업 고유번호가 뭐냐면 이거는 무역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역업 고유번호인 거죠. 무역업에 대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지금은 거의 활용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무역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제일 엄격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씩 완화되다 보니까 뭐 신고제로 갔다가 이제 등록제로 갔다가 이런 게 있었죠. 그렇게 가다가 이제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 폐지가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무역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 수출입 기업 중에 무역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그 무역업 등록번호가 없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이 못 느끼니까. 근데 이거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그 대외무역법을 보면은 수출 실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수출 실적이 이제 쌓이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무역 금융이라 부르죠. 대출을 받을 때도 조금 더 간편하게 받을 수도 있고, 실적이 많으면 이제 그 이자율 같은, 그 대출 이자 같은 것도 좀 낮은 상태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포상을 받기도 하고요. 저희 뭐 무역 포상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수출 실적을 인정해준다 봤을 때, 인정을 해주려면은 그 기업에 대한 그 어떤 실적이 있으려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고유 번호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무역업 고유 번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업 고유 번호에 따라서 그곳의 수출입 실적 금액을 이제 쌓아두는 거거든요. 적립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있으면 필요하긴 해요. 기본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이게 필수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세사로서 일을 하면서 무역업 고유 번호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볼 기회가 있어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거의 안 합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무역업 고유 번호라고 하는 것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이제 이런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 거구나라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징구해야 된다. 뭐 징구라고 하는 것은 서류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징수 말고 징구는 뭐 서류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말을 하죠. 뭐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입 신청 접수할 때 징구 서류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신고 필증도 들어가게 되네요. 수출신고 필증 같은 경우는 그렇죠. 수출에 대한 증빙 서류가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제 한참 전이긴 한데 1996년도까지 면허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는 면허라고 하는 게 폐지가 돼서 신고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수출 면장, 수입 면장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수출 신고 필증, 수입 신고 필증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바뀐 지가 벌써 한 20년 넘었죠. 24년, 25년 되는데 여전히 실무적으로 면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고 필증이라는 용어보다도 면장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같은 의미이고 사실 잘못된 언어의 그 용어다라는 거 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류의 심사, 그죠? 매입을 요청받게 되면 매입은행에서는 이 매입 제시됐던 서류가 과연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일치하는 제시라고 하는 그 기준은 UCP 600 2조에 나와 있죠. 일치하는 제시라 함은 신용장 자체의 조건, 그 다음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UCP 600의 규정, 그 다음에 ISBP 745 규정에 맞게끔 일치한 제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을 했고요. 서류만 가지고 거래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신용장의 심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뭐 UCP 중거문헌 기재되어 있는지, 취소가능 신용장이 아닌지, 뭐 사전 예고 통지서가 아닌지,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 그다음에 위변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통지은행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개설은행 소재국의 컨트롤 리스크라고 하는 게 이제 비상 위험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다음 개설은행의 신용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심사를 한다는 거죠. 유효기일이 경과됐는지 여부, 뭐 독소 조항이 내포되어 있는지 여부. 독소 조항이라 한다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신용장의 유효성을 제약하거나 뭐 결제 책임을 면탈시키거나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그렇죠.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조항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게 혹시 있는지, 그러니까 불공평한 거죠. 불합리한 그런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점검사항, 뭐 개설은행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의 신용장은 아닌가, 본지사 간의 신용장은 아닌가,
본지사 간의 신용장인지 여부는 왜 물어봤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본지사 간의 거래를 할 때는 보통 신용장 거래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용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물론 그 너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상대적일 수는 있겠지만 다들 신용장을 꺼려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수수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은행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나에게 많은 돈을 떼어가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제 실무하는 사람, 이제 수출입 기업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은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긴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뭐 수출도 그렇고 수입도 마찬가지인데 신용장 거래를 하는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상당히 줄었고요. 10%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대금 결제 방식 중에 10%도 안 된다. 저도 이제 관세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입 신고를 하게 될 때 그 결제 방법을 항상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통 상업송장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대금 결제 방식을 확인해 보는데 정말 대부분의 경우가 TT 거래였어요. 사전 송금 결제 방식 있죠. 전신한 송금 방식. 그거를 정말 많이 이용을 하고 신용장 거래가 간혹 있어요. 간혹.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조건 변경부 양도 신용장은 아닌가, 그 다음에 일부 어음 발행 신용장은 아닌가, 레미턴스 베이스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본다는 거죠. 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의 해석 같은 경우도 유효기일, 제시 장소, 이것도 62, 600 저희 뒤에 이 과목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규정에 맞게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UCP 600에 나와 있는 규정에 맞게끔 서류가 제시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날짜에 맞게끔 제시한 게 맞는지, 제시된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다는 거죠. 제시 기간 같은 경우도 저희 선적 서류 같은 경우 다 나와 있잖아요. 선적 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 같이 다 마찬가지인데 19조, 25조 다 마찬가지인데 원칙이 뭐냐면 운송 서류상에 발행된 날짜죠. 운송 서류의 발행일. 그러니까 발행일 자체를 보통 헌정일로 간주하거든요. 보기 때문에 그 날짜를 헌정일로 보고 있기는 한데, 다만 별도의 본선적재 표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선적에 관련된 징빙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날짜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운송 서류상에, 그러니까 비해상에 3월 30일로 발행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온보드 데이트라고 해가지고 4월 1일자로 들어가 있으면 3월 30일이 아니라 4월 1일자로 본다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두 개 날짜가 같습니다. 3월 30일날 발행됐고 선적된 날짜도 3월 30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를 넘어가는 이유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 과목에서 2교시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일자와 관련된 용어 해석 기준 같은 경우에도 저희 UCP 603조에 보시면 해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62페이지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 이 과목이 안 나오니까 이런 건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어음, 첫 번째 환어음이 나와 있는데요. 환어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환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음이 뭐냐면은,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정한 날짜, 그 약속한 날짜가 됐을 때 대금 결제를 하겠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대금 결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그 일자가 됐을 때, 그 특정 날짜가 됐을 때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돈을 지급하는 사가 스스로 이렇게 발급하게 되면 이거는 약속어음이 되는 거죠. 약속어음. 그쵸? 저희 그거 기억나실까요? 저희 옛날에 IMF 시절에, 물론 저는 그걸 잘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저희 그 국가부도의 날이었나요? 영화가 있었잖아요, 영화. 거기 보시면은 그 공장에 있는 자가 막 걱정하는 게 나와요. 제가 수포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거기 있는 아마 하준호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 배우가, 허준호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이제 공장에서 막 고민을 해요. 거기는 같이 그 동업했던 대표자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 물량을 따왔는데 지금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만들어서 했는데 어음에 대해서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근데 그 업체도 중간 업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업체도 하청을 줘서 물건을 받아서 대금 결제를 해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 업체가 물건 납품했을 때 납품받은 업체도 자기네들한테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다 어음으로 줬던 거예요. 어음. 그러니까 최초에 그 공장, 최초에 그 돈을 주겠다고 했던 어음이 있었으니까 그걸 믿고 밑에 하청업체들한테도 어음을 발행했던 거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위에서 이걸 대금 결제를 못 받아버리면은 줄줄이 이제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싹 다 망한 거죠.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그게 바로 약속어음이죠. 내가 나중에 만기됐을 때 돈 결제하겠다. 지금 당장 돈을 주지는 못하고 지금 당장은 신용 거래를 하고 내가 나중에 만기됐을 때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라고 하는 게 약속어음이고, 반대로 이제 환어음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아까 약속어음은 반대였잖아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 주겠다 약속을 한 거고, 환어음은 반대가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서류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식 위탁증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식 위탁증권. 요식이 뭐예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위탁증권이다라는 겁니다. 위탁을 누가 하냐면요. 환어음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발행인이 있을 거고요. 발행인, 그 다음에 지급인, 그 다음에 수취인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발행인과 수취인이 같을 겁니다. 나로 하여금 돈을 지급해 줘라고 할 텐데 다를 수도 있어요. A, B, C라고 했을 때 B한테 C한테 돈 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요식 위탁증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는 돈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위탁을 하는 증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환어음 같은 경우는 신용장 거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수 신용장은 반드시 제시가 되어야 하고, 매입의 경우에도 보통은 요구를 하죠. 근데 그냥 일람지급 신용장의 경우에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요구를 안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는 반드시 환어음을 요구하지 않죠. 왜냐하면 요구하게 됐을 때 인수 신용장하고의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인수 신용장은 환어음 요구를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지급 신용장은 환어음 제시가 없이 연지급 확약을 받아서 대금을 이제 나중에 결제받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환어음이랑 채권자의 어음의 발행인이 채무자인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을 말을 한다. 제가 요식 위탁증권,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는 유가증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어음법에 따라서 대금 결제를 이제 정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권한, 그 서류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 밑에 쭉 보시면 이제 어음 같은 경우는 그 행위지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행되는 곳, 그다음에 대금을 지급하는 곳 서로 다르잖아요.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행위를 하는 곳에서 그 적용되는 법률을 보통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행위지 국가의 법률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예컨대 나와 있죠. 한국에서 어음을 발행하고 일본에서 배서 양도한 후 미국에서 인수를 하였다면 어음의 발행은 한국법, 배서랑 인수는 일본법이랑 미국법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행위를 했던 그 곳에서 적용되는 법률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하는 것들은 다 똑같은 법률을 보고 하면 되는데 서로 다른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법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적용하지 않고 그냥 UCP 600을 적용하겠다고 해버리면은 편한데,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추심거래 있죠. URC 같은 경우는 사실 그만큼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잘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어음법에 따라서, 즉 국내법에 따라서 적용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심 통일 규칙은 상당히 좀 한계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통이 발행됩니다. 두 개 발행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결제가 되면 나중에 하나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효력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파회 문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파회 문구가 뭐냐면 하나를 사용하게 됐으면 나머지 한 개는 자동적으로 이제 효력을 없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 들어가 있고요. 환어음의 기재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어원법에 보시면은 거기에 필수 기재사항 8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환어음 표시하는 문자, 그 다음에 뭐 무조건적인 위탁문헌, 그 다음에 지급인의 명칭, 만기의 표시, 지급지, 그 다음에 수취인의 명칭, 발행일, 그 다음에 발행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행인의 그런 서명, 기각날인 또는 서명 이렇게 해가지고요. 총 8가지가 들어가 있고 이거를 좀 가급적이면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필수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469페이지 보시면은 그 환어음의 양식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어음이 있는데 여기서 필수 예상이 다 들어가 있는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래야지 필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여기 있네 라고 하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그림을 한 번 더 눈에 익혀두시면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가장 출제하기 쉬운 게 뭐냐면 뭐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기가 뭐 4개, 5개, 6개 이렇게 있을 때가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중에서 한 가지만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감각적으로 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6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거랑 다르게 임의 기재 사항들이 있어요.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뭐 기재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나 있죠. 파회 문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효력을 발생하면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469페이지 보시면 이제 환어음 심사가 나오죠. 환어음 심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치하는 제시, 즉 신용장의 조건하고 비교를 해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 환어음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는다.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다른 신용장과 통합해서 발행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중에서도 저희가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어음의 발행인, 그렇죠? 그다음에 지급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용장 거래를 할 때는 지급인이 개설 의뢰인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장 자체가 은행에서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설 의뢰인 앞으로 환어음이 발행된 것이 있으면 이거는 이상한 거죠.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뭐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서 보다 보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뱅킹 팁스를 보면요. 인돌스먼트라고 해서 배서가 나옵니다. 배서라고 하는 것은 유통에 대한 그런 어떤 확인이 되는 거죠. 배서. 뒤에 서명을 해서 서명이 들어가 있으면 그 서명한 자에게 이렇게 권한이 넘어간다. 유통이 됐다. 즉 판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환어음도 배서 가능해요. 유통 가능성이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송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신 것처럼 아까 지워졌네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신용장 거래를 할 때 화환 신용장이라고 한다면 선적 서류 플러스 이제 금융 서류 중에서도 환어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봤던 게 금융 서류 중에 환어음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볼 것은 선적 서류를 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상업송장입니다. 상업송장은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그냥 인보이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송장 이렇게 부르는 것이 보통의 상업송장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송장의 그 개념이 뭐냐면요. 상업송장의 개념이 뭐냐면 상거래를 하면서
송장이 뭘 나를 하냐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품에 명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명세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청구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둘 다 해당이 되는데 후자가 조금 더 가까운 개념이긴 합니다. 그냥 돈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인 거는 맞아요. 보통 인보이스를 보고 대금 결제를 하고요. 인보이스를 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보이스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수입 신고를 합니다. 그대로 이제 지급할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외국환 거래를 할 때도 그 대금을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거나 하잖아요. 그때도 그 증거 서류가 필요한데 계약서를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송금 하나 하는데 계약서까지 받는 것보다는 보통은 이제 송금에 관련된 증빙 서류가 인보이스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인보이스에 나와 있는 자한테 이 정도 금액을 송금한다라는 사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신고하고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송장의 종류 및 명칭 보시면요. 뭐 기본적으로 성격에 따라서 견적 송장, 뭐 상업 송장, 공용 송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견적 송장 같은 경우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견적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정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신고를 할 때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가지고 수입신고를 하면은 세관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송금하는 것은 이게 아닐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능을 하는 송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상업송장은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영사송장, 그러니까 공영송장 같은 경우는 영사송장, 뭐 세관송장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영사송장이 뭔지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이제 영사관이 있잖아요. 영사관, 그래서 대사관, 영사관이 있는 것처럼 그 특정 국가에서는 보통 저희가 인보이스라고 하는 것이 수출자가 발행을 하잖아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발행을 하는데 발행을 할 때 상대 국가에서, 그러니까 상대 국가에 있는 그 정부에서 또는 여기 있는 그 구매자, 즉 수입자가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발행됐던 인보이스 상에 그 영사의 그런 확인을 받아와라. 영사 같은 경우는 다 국가마다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안에 여러 나라의 영사관들이 있잖아요. 대사관도 있고 영사관도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공증이라고 하는 걸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인증 같은 걸 해주는 거죠. 도장을 찍어줘요. 그걸 받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일례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중동 지역으로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이라크, UAE,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적 서류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확인을 받아와라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원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사실 서류 원본이라고 하는 게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발행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어떤 수기 서명 넣거나 도장 찍거나 하는 걸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오라고 요구를 해요. 그걸 왜 그 요구를 만약에 요구한 대로 안 한다 치면은 물건이 여기 가잖아요. 갔을 때 현지에서 통관이 안 됩니다. 수입 신고해도 서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실컷 물건 보내놨더니 그 수입국에 가서 통관이 안 돼버리면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계약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 계약 위반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물품의 통관 자체가 늦어지게 되면은 지체배상금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뭐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상업송장의 발행 및 서명 같은 경우에 뭐 주소, 명의, 서명 나와 있는데 이거 저희 UCP 600에 나와 있는 규정들이고요. 그거 한번 내용 보면 될 것 같고, 뭐 상품 명세 같은 경우도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용장 거래 같은 경우는 엄밀일치의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죠? 원래 서류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서류가 완벽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는 한데 너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 신용장 거래 자체가 조금 많이 제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그 서류만 빼고는 나머지는 서로 간에 이제 모순만 되지 않으면, 서로 간 접촉만 되지 않으면은 그냥 인정을 하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상당일치의 원칙이죠. 근데 엄격일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서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업송장입니다.
상업송장에 나와 있는 그 물품의 명세는 거기에만 기재되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기재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정말 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상업송장이기 때문에 다른 거 몰라도 그 상업송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신용장의 조건과 달라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 일치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보면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된 상업송장의 수리 여부도 UCP 600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자, 상업송장이 있습니다. 상업송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US 달러 100으로 써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신용장 조건이 있어요. 신용장 상의 조건을 봤더니 US 달러 80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상업송장이 더 큰 거네요. 금액이 더 많네요. 이거 블리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상업송장이 개설되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분할 송금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분할 지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1차분 얼마, 2차분 얼마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 개설을 할 때 예를 들면은 USD 20불, 나머지 US 달러 80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일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업송장의 금액이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불일치라고, 그러니까 신용장 불일치라고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US 달러 100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그 대금 결제 방법을 나눠볼 수도 있잖아요. TT 거래를 해서 내가 20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신용장 거래를 해서 80불을 지급받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불일치로 보지는 않는데 다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나중에 환원을 발행을 할 텐데 환원에 발행된 금액은 이거 금액하고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원이 뭔가요? 대금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청구하는 걸 말을 하는데 신용장, 여기 나와 있는 상업송장이야 그렇다 치고 실제로 청구하는 금액이 신용장 조건보다도 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90불로 내가 환원 기재가 되어 있다. 이거는 사실 과다 청구하는 거잖아요. 과다 청구. 이런 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이러지만 않으면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 UCP 600 제 2과목에 나와 있어요. 상업송장의 심사도 마찬가지고요. 운송서류 같은 경우에도 저희 2과목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여기 보면은 19조에서 25조가 들어가 있고요. 19조는 복합운송서류, 20조는 BL, 선화증권이고요. 21조는 COA BL이라 부르는 해상화물 운송장, 22조는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들어가 있고 23조는 항공운송서류, 그 다음에 24조 같은 경우는 철도 도로 운송서류, 25조는 특송에 관련되어 있는 영수증 또는 우편 증명서 이런 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송업체 우체국 통해서 보내는 거를 말을 하는데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많이 유사하거든요.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기본적으로 서명을 누가 해야 되는지, 그 발행된 서류상에서 서명권자, 서명을 하게 됐을 때 누구를 대신해서, 대리인 같은 경우 누구를 대신해 서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게, 심사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선적일 같은 경우는 기본 원칙은 발행일자로 간주를 하는데 만약에 이거랑 다른 그런 부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 표기된 날짜를 가지고 선적일로 간주하겠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상에 나와 있는 출발 장소, 도착 장소는 그 운송서류에 나와 있는 거랑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정된 이런 표현이 붙어 있으면 실제로 어떻게 어떤 선박에 실려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 선적이 됐는지를 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거텀즈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치식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신용장 결제할 때 그 자체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선화증권 자체는 선적이 되고 나서 발행되는 게 원칙이라서. 그래서 선적식이라 말씀드렸잖아요. Shift BL이라고 해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수치식 발행된다. 즉 Received BL로 발행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본선 적재 표기,
BL가 있으면 온보드 BL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온보드 노테이션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뭐 환적에 대한 것들도 나중에 나옵니다. 환적에 대해서 만약 금지가 되어 있으면 원칙은 금지예요. 환적을 금지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입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환적을 하게 되면 환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운송 도중에 얘를 내려요. 물건을 한번 내렸다가 그러니까 하역을 하는 거죠. 하역을 했다가 다른 그 수단으로 옮겨 실는 겁니다. 저희 그 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환승을 하잖아요. 환승. 그렇죠. 같은 버스를 타는데 버스는 다 똑같아요. 근데 몇 번 버스 탔다가 또 다른 번호 있는 버스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내렸다가 다시 옮겨 실는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런 과정에서 그런 작업을 하다가 손상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렇죠. 물품을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 사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환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손상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사고가 있으면 바로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어디서 사고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수입상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꺼려지는 겁니다. 물품이 손상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전가시킬 수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적 자체를 사실은 되게 꺼려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환적을 안 하고서는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특히 해상 같은 경우에는 그 경로가 딱딱 이게 제한돼서 가잖아요. 환적이 없이는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리적인 이유 또는 운송상의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환적이 되면 안 된다고 해버리면은 사실상 이거는 불합리한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환적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래 원칙은 환적이 금지되어 있으면 환적을 하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환적을 이제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 운송서류 공통이 뭐냐면은 전 그 운송 과정이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됐을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의 운송서류 안에서 어떤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여기까지만 보고 잠깐 좀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BL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BL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송화인, 뭐 수화인 쭉쭉 나와 있고 여기 이쯤에 보면은 출발 장소, 뭐 도착 장소, 뭐 출발하고 있는 선박명,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나와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간다라고 해볼게요. 이거 너무 좀 그렇고 그냥 중국에서 홍콩 갔다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간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처음에 여기 그 출발 장소 여기잖아요. 그렇죠? 적재항은 여기고 그 다음에 도착항은 한국인데 중간에 환적을 하는 거죠. 경유를 한다고 가정해봤을 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밖에 안 써 있거든요. 출발 장소 중국, 도착 장소 한국. 그러면은 중간에 홍콩을 경유했다는 사실을 이 서류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홍콩으로 환적이 됐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여기 운송서류상의 명시가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예정된 환적이 아닐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경로로 봤을 때도 홍콩에 대한 환적 사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통과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통과선화증권. 이게 뭐냐면 중간에 경유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경유지에 대한 정보도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중국에서 홍콩 갔다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겁니다라는 사실이 여기 딱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출발 장소 말씀드렸잖아요. 출발 장소뿐만이 아니라 경유하는 날짜까지 여기 기재되어 있고 경유하고 있는 그 경유될 때의 선박명도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 서류 하나만으로 가지고 봐도 아 이게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홍콩 갔다가 한국으로 오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뭘 말을 하는 거냐면 환적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환적에 대한 그 문제 얘기했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위험성. 물론 환적이 되면 위험하긴 합니다.
환적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긴 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예정을 하고 환적을 하게 되면 이미 그거에 대해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에 대해서 여기 비해를 발행한 자가 있을 건데 이 발행한 자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서 문제없이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해상 같은 경우는 이 사실만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서 해상은 뭐 육상이나 항공보다야 물품을 내렸다가 실는 과정에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인정하지 않고요. 그거 플러스 조금 더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환적을 허용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시 바지 선에 의해서 선적됐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때는 환적이 금지되어도 환적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는 서류가 제시돼도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시 바지선 공통점이 뭐냐면요. 안전하게 물품을 환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컨테이너 다 아시죠? 컨테이너는 이제 그 네모난 용기에다가 이렇게 크레인 같은 거 해서 안전하게 옮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트레일러도 마찬가지고 래시 바지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주로 뭐 어떤 사고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은 저희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선박이 사고 발생하게 되면은 사람도 구해야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운송선 말고요. 좀 이렇게 딱 정말 특이하게 진짜 운반, 그러니까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지선이라 부르거든요. 바지선. 보시면 이렇게 넓적한 게 있어요. 넓적한 거. 정말 천천히 가는데 누가 봐도 공간이 엄청 넓어요. 넓어서 여기에 올라서면은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환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관련 내용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저희 뒤쪽에 보시면요. 그 UCP 600제 2과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사항들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그거 감안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들 전체 한번 싹 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